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이 오늘부터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BS 기자 전종철입니다. 각종 시사정보,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것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소개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가장 신선한 뉴스, 깊이 있는 분석,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서 탄핵 추진과 이준석 신당설을 포함한 뜨거운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최근 출간됐다고 해서 새 트렌드를 따라잡아 보겠고요. 요즘 뜻밖의 유명해진 곤충 있죠. 바로 빈대인데요. 빈대 습격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고 어떻게 대처할지 전문가 진단 들어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첫 소식으로 주 52시간제 얘기를 해보죠. 정부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향성이 일단 나왔다고요? 네, 정부가 이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 방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거는 정부가 국민 여론 수렴을 한 결과인데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행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해소에 도움이 됐냐 이런 질문엔 48%가 그렇다고 했지만 또 아니다라는 답변도 55%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고칠 필요성,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정부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그동안 계속 문제가 지적됐던 게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일단은 우선 주 6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묻는 조사에선 근로자와 사업주 70% 이상이 주 60시간 이내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화하겠다. 큰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제조업에서 연장 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8개월 만에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유연화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개편 방향의 세부 방안을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한 다음에 새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엔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 얘기 나눠볼까요? 한미 전략 지침, 그러니까 북핵에 대응하는 이 지침을 10년 만에 개정했죠? 네,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만나서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한미 전략 지침을 1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용어로 하면 2013년 처음 수립된 맞춤형 억제 전략 TDS, 그러니까 이 TDS를 10년 만에 개정을 한 겁니다. 네. TDS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하고 또 도발까지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전략이 2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서 2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바뀌게 된 겁니다. 개정의 핵심이 뭔가요? 네, 아무래도 북핵 위협에 치밀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그동안 실시간으로 받지 못했던 미군의 조기경보 위성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은 미군의 핵 전력에 의존한 형태였던 것과 달리 우리 군의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변화는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서 있었던 확장 억제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네, 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걸 구체화한 것이 이번 개정인데요. 이번 개정 후에 양국 장관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 상황에도 대비했다면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이 됐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이 북한과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도 메시지가 크다면서 특히 최근 제기가 되고 있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도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죠.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국회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R&D 예산도 일부 증액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노인 임플란트 지원의 확대, 기초수급자 기저귀 분유 지원을 강화하고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등 40개 증액 사업도 정액습니다. 5조 2천억 원이 삭감된 R&D 예산은 이공계 장학금 등으로 다시 늘려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예산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또 R&D와 관련해선 과학계 반발에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을 깎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첫 예산 소비 심사에서는 민주당의 그 특활비 공개 요구에 법무부가 기밀이라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두고서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올해도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기억엔 기한 내 처리한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네. 정치권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공개석상에서 건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는 식의 폭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민영배 의원도 가세했죠. 네,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 의원은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소개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운동권 했다고 정치 후지게 만들어 이렇게 코멘트를 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민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 어이없는 XX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XX에는 자식, 사람, 인간분들 이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민 의원이 말한 이 XX가 인간의 범위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충분히 읽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져서 도무지 입을 가만두지 않고 기자를 옆에 끼고 다니면서 나불댄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글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하고 민영배 의원하고 서로 후지게 정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공방을 벌인 거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야당에서 이렇게 유독 한 장관을 향해서 거친 발언이 나온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다음번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어쨌든 정치가 주도권 경쟁인데 그 경쟁이 분명 좀 과열되고 있는 모습,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는 너무 명백한 것이겠죠. 지금 상황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어떻든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견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물가 얘기해보죠. 지금 안 오른 게 없을 지경이지만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더 부담인 게 기저귀값, 분유값 이런 유아용품들이 평균 물가의 배 이상 올랐다고요? 네, 통계청의 그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요. 기저귀와 분유를 포함하는 영유아 11개 상품과 서비스 이거 11개 중에서 6개 품목에 올 10월부터 10월까지 1월부터 10월 달까지 네네.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평균인 3.7%를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나 많이 오른 걸 한번 보면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에
최대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이른바 육아 물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필수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정부 모니터링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11개 육아용품의 가중치를 육아 가구를 중심으로 재산정한 육아 물가지수라는 거를 개발해서 지난 2014년부터 발표를 해왔지만 네. 예산이 줄면서 지난 2020년, 이 2020년을 끝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들 사이에서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은 같습니다. 네. 이제 체감으로 느끼시겠어요? 네, 저는 또 육아용품. 6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 이거는 정말 잡아야 될 텐데 좀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서 이번엔 공개 경고를 했다죠. 네, 우선 지난 9일에 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그 기자들 앞에서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서 참담하다. 또 그러면서 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최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재산 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네. 이게 참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네, 두 분 네. 사이에. 네. 근데 이제 최 회장은 알려진 대로 이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최근에 했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죠? 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 이 동거녀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파탄 나 있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일단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정말 감정 싸움이 격화된 양상이네요. 네, 네.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는 노 관장의 법정 발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꼽히는 것도 또 있다면서요? 네, 역시 그 최 회장이 이렇게까지 공개 발언을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뭐 사실 추측의 부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노 관장의 법정 그 발언뿐만 아니라 노 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을 가리켜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네. 한 것도 또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게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뭐 셌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감정 싸움이 더 격화되는 양상인 최 것 회장이 같습니다.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공개 경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더 이게 감정이 격화되는 그런 네, 양상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전들 때문에 앞으로 재판 진행도 세간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달갑지 않겠지만은 세계 이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이고 일부 내륙 영하 5도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다소 불고 있어 어제보단 덜하지만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영동 영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남부 지역으로는 하늘에 좀 낮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확대돼 내리겠는데요. 짧은 시간 내리고 양도 적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 돌풍이 예상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4도, 광주 12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출근길 상습정체 구간 중심으로 서서히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서서히 정체 심해지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수서 쪽으로는 관악터널 안 1차로에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내시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시흥 요금소에서 안현, 또 도리분기점과 수암터널 부근에서 각각 밀리고요. 더 가서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동환 방통위원장 탄핵안 논란부터 이준석 신당 창당설까지 정치 현안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여야 관계도 항상 겨울이네요. 제 지역구가 또 강원도인데 예. 지난주에는 한 영하 7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평창 그 대관령 지역에. 여의도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죠? 아, 냉랭한.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예. 참, 예, 그거보다 여의도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체감 온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문 먼저 짧게 하나 드릴게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정치권 특히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다면 네네. 그 사건 재판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사건 관계자도 적고 이미 그 관련된 증거 자료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통상적인 재판 절차라면 아마 총선 전에 예. 1심 결과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병합을 좀 원했었던 것 같아요. 네, 병합을 한다면 결국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러면서 네네. 사건을 같이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증 교사 부분은 아주 늦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몇 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몇 년까지 안 가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위증 교사는 이 대장동 백현동과는 사건 관계자도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주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총선 전에도 1심 판결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영장 판사가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소명이 됐다고 판단할 정도로 증거 관계가 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재판이 오래 재판을 오래 끌고 갈 전혀 이유가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통상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니까 뭐 재판이 몇 회만 하면 충분히 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 문제 좀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선 국회 사무처로부터 탄핵안 철회와 재상정은 문제없다 답변 받았다. 그래서 재추진 입장 밝혔는데 결국은 재상정을 위한 철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 발의안, 탄핵안이 그러면 그 국회법 90조에 규정된 의제가 된 아니냐.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일 그 이미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은 안이라면 이거는 그 2분의 1 이상의 발의자들이 다시 철회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본회의나 뭐 상임위 의결 없이. 그러나 의제가 된 안이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핵안이 보고된 것이 의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나 상정이 됐을 때 의제가 됩니다. 상정이 돼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부가 있고 상정하는 중간이 있는데 그 상정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상정이 돼서 의제가 되는 순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핵안은 법안처럼 그러니까 회부 그다음에 상정의 절차가 없이 그 본회의에서 발의돼서 보고가 되면 그때는 그 국회법 130조에 따라서 결국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즉 보고가 된 것이 이미 상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의결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의회 사무처에서 그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 민주당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절차의 문제고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이 또 탄핵에 집착한다 그래야 되나요? 탄핵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네. 그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혁신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면서 이게 통합, 변화 그리고 희생이라는 그 세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국민적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또한 그 보궐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민생 그리고 각종 그 메시지를 굉장히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변했다는 모습, 또 당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한 달 내 사실은 정치권 이슈가 그 인요한 그 네. 비대위원장 부분, 또 대통령의 어떤 변화된 모습, 뭐 이런 것으로 저기 주도하면서 예. 여론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그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네. 사실은 탄핵안을 들고 나온 거다. 아, 저는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는데 요 전망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밝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예예. 그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예.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입니다.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보고된 탄핵안이 과연 그것이 의제냐 아니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부분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다면 이것은 명확히 그 지금 현재 헌재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사안이다. 그렇군요. 네, 이건 적극적으로 일단은 효력 정지를 해서 네네.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예. 탄핵을 했다가 발의를 하더라도 안 되면 그것은 끝이 났었습니다. 네. 그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마치 무슨 고소인이 고소장을 냈다가 뭐 좀 지나서 본격 수사하기 전에 무슨 고소 철회하듯이 네네. 이제 마음대로 다수당이 되면 마음대로 탄핵 발의와 철회를 마음대로 할 수 또 있는 이제 직무가 정지될 예. 수도 있고요. 예. 예. 그와 같은 예. 그 완전 이상한 예.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 국회법의 어떤 법치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건 또 이제 판단을 해줘야 반복 됩니다. 여러 장관에 또 반복되니까 이건 또, 언제든지 예.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예. 그와 같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결국은 그 법률이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국민적 여론도 매우 중요하죠. 네네. 그런가 하면 야당이 그 단독 처리한 그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제2요구권 행사가 너무 잦다는 지적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 요청한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예예. 상권 분립 정신에 기반해서 예. 의회가 체제를 부정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폭주하거나 네네. 또는 입법권 남용이 되는 경우 그래서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네. 마지막 장치죠. 네.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파업 조장법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방송 3법의 경우에는 특정 진영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이미 많은 평가를 받고 평가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이제 완전히 부정하는 법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국가, 국민, 국익과 국민의 어떤 안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국민과 국가와 어떤 사회 발전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저해가 된다면 예.
그리고 국회가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다수당이 모든 절차를 패싱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에 그 이른바 국민의힘이 되게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네. 창당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에 의해서 이른바 천하용인과 회동을 가졌고 동시에 최근엔 신당 창당 가능성이 59%다 이렇게 그 수치를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이걸 바꿔 말하면 당 복귀 가능성도 수치상으로 약 40% 남았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대 해석을 하죠. 예, 예. 네.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실제 가능성 40%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59%라는 것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제가 보니까 네네. 젊은 이제 측에서 이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뭐 마력 수치 얼마 예, 뭐 예. 이런 표현이 아마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닌가 약간 그런 흐름 같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만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예. 신당 창당 설은 있으나 구체화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집단적인 방향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두 기둥이 돼서 이제 신당 차리면 오히려 뭐 시너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봤는데 말씀하셨죠. 이른바 신당의 파괴력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신당의 파괴력이라고 한다면 그 신당이 그 들어와서 네네. 신당이 창당됐을 때 이 의회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신당이 창단되면 국민의힘이 40에서 50석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창당되는 신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그 신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수도권에서 네네. 2, 3%의 박빙의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네네. 지지율을 빼가서 결국 국민의힘이 전멸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네. 즉 신당 자체의 생존력이 아닌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바람이 없다는 근거를 정확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또 그 윤상현 의원인가요?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 네,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보수당 내에서 그렇게 신당이 창단됐을 때 저희가 그 아픈 네네. 그 패배의 아픔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21대에서 저희가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고요. 네. 그러면 그 통합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논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그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에서 이전 대표에게 공천권이 포함된 선대위원장직 제안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게 있으세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런 제안 받은 바 없다라고 답을 얘기를 했나요? 본인이 얘기를 했군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인 대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판단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당에서 어떤 그런 제안을 하거나 뭐 접촉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전 대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합류 가능성 시사했는데 그 뭐 좀 뭐 알아보셨나요? 뭐 있나요? 그런 분이 좀. 뭐 합류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같이 그 전에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국민 신당인가요? 그렇죠. 유승민 그 전 의원과 같이 했던 그쪽에서 또 출발했던 분도 계시고 하니 그렇군요. 그러나 뭐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과연 그럼 이제 합류할 사람이 누구냐? 네네. 그건 적어도 신당이 가시화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혁신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3호 안건까지 내놨잖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에 대해 점수 준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통합에 대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저희 당내 갈등이 굉장히 그 골이 심한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또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네. 또 홍준표 시장을 만나면서 당의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예. 또 대사면을 제안하셔서 결국은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서 대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뭐 이와 같은 노력은 사실은 기존의 갈등이 오래된 사람들 간에는 쉽지 않은 부분을 인요한 위원장이 오셔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셨고 예. 그것도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변화와 희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변화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변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 결국은 공천 이슈가 모든 걸 잡아먹게 됐는데 예. 근데 최근에 제안하신 것을 보시면 그러니까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 이와 네네. 같은 건 굉장히 국민적으로 예, 지금 예. 세대 교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고 네. 또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는 이슈인데 예. 지금 이 이슈가 사실은 이 부분 그 공천 과 관련된 네네. 뭐 지도부 또는 윤핵관 이런 부분에 많이 묻혀가 있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너무 그렇군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이슈를 먼저 제기해가지고 제도적 개혁의 어떤 틀을 보이면서 그랬으면 순서가 더 좋지 않았을까? 냈으면 예. 타이밍도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모든 게 결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아까 노력 높이 산다 그러셨는데 노력과 결과물 아웃컴이라 그러나요? 네. 도출되는 결과와는 또 별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험지 출마에 대해서 뭐 매를 들 수도 있다. 변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뭐 아주 말만 나게 이렇게 좀 압박을 하세요. 이 압박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론도 사실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을 상당히 지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진 윤핵관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뭐 여론도 굉장히 네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뇨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진단하면서 네네. 통합과 더불어서 희생을 통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 어제는 제가 보니까 결국은 만일 이와 같은 응답이 없다면은 뭐 조기 혁신의 해체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지금 예. 압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가 배수의 진을 쳤나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예. 배수의 진을 친 듯한 모습으로 지금 하시는데, 아이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다양한 좋은 정말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또 논의가 될 많은 혁신 어젠다들을 네네. 어젠다들이 이 중진, 윤핵관, 뭐 험지 출마 등의 거기 이슈에 모두 묻혀가는 그런 네, 안타까움을 그렇군요. 느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릴 거다 이런 분석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김 대표가 모든 일에는 시간과 순서가 있는 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사이에 변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방송하고 나서 예, 다시 예. 언론에다 정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시점은 우리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한 직후에 바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비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론 그 당시에 비등할 때. 이제 몇몇 의원들과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당시에는 지혜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위가 출범해서 지도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불출마론과 관계가 없는데 그렇군요. 제가 그 멘트를 할 때 과거에라 그랬죠. 어느 시점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더니 시점에 이제 문제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KBS 바로 이 시간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험지 출마니 무슨 혁신안이니 하는데 그런 거 생각보다 국민들이 잘 안 와닿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여당 이제 혁신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겉으로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한테 그게 와닿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었어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위가 민생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현 정부의 국정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과 관련돼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네네. 그리고 그 삶에 와닿는 정책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렇게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두터운 그 보호를 하는 그 예산안 편성 그 말씀하셨고요. 네네.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직불금을 5조까지 올리겠다는 말씀, 다양한 질의를 하십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민생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혁신위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그 정책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네네. 크게 혁신위에서 그것까지 건드리기에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1부는 마치고 2부에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전남 영광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손양호라고 합니다. 이 배찌가마니에 소금을 넣어서 3년 이상 숙성시켜가지고 관수가 다 빠진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에는 모든 곳이 세계 최고의 갯벌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러주는 갯벌이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갯벌이 있는 곳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모든 지역의 국산 천일염은 최고의 품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소금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사서 잡수세요. 커피 2잔 잡수지 마시고 소금 1kg 사시면 1년 동안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잡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분들을 염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산 천일염을 만들고 있는 염부들은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날밤 새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판을 저녁마다 청소합니다. 그 애를 써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천일염 만드는 염부들을 위해서 좋은 소금, 국산 천일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인 곳이 많았고요. 일부 내륙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다소 불었고요. 어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추위가 아침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 내일은 13도로 점점 상승세를 띠겠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영남권은 15도 이상 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충청, 호남, 제주는 날이 흐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서해안 쪽은 빗방울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그런 날씨, 영동과 영남으로는 맑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날씨 변화가 좀 있겠는데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 돌풍이 예상돼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증기 양이 적기 때문에 비의 양은 적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산지에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요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인데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입니다. 아, 예. 네, 예. 제가 최근에 이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하고 계시죠? 토크 콘서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비교적 젊은 분들 또 중년층 예.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 또 광주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열기가 좀 괜찮은가 보죠. 네.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제 뜻하지 않게 이뇨한 위원장께서 오시는 바람에 약간 이슈가 거기로 막 가긴 했는데 그게 좀 그렇군요. 아쉬웠죠. 그런데 예. 사실은 한 1시간 반 뭐 넘게 예. 열띠게 얘기가. 좀 젊은 세대와 이렇게 뭐 공감하는 그런 느낌도 됩니까? 네, 근데 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지난번에 많이 모자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좀 해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 이 의원님이 그 19대 국회 때는 민주통합당 그리고 네. 20대 국회 때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취재 기자로 그때 19대 때도 이제 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현주 의원님의 정치적 뭐 정체성이랄까 이거를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의원님이 나는 윤석열 편도 이재명 편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네. 이 말 뜻 좀 부연 설명해 주실래요? 진영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때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이 다퉜던 이슈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언론 문제, 검찰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놓고 다투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하고 안 맞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와서 국민의힘에 와서 보니까 네네. 뭐 경제는 사실은 조금 다른데요. 네. 아까 민주주의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을 잡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글을 썼는데 언론의 문제도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네네. 야당이 되면 언론의 자유를 외치다가 네. 그런 게 반복되죠. 검찰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야당이 되면 검찰 개혁을 외쳐요. 네. 그런데 실은 정권을 잡고 나서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정권을 잡고 나면 개혁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진정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자인가? 우리는 진영병이라는 만국병에 걸렸다. 그래서 진영 사실 이게 보수와 진보의 가치하고 네네. 무슨 큰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진실도 막 바뀌어요. 그리고 정의 옳고 그름도 막 바뀌고요. 그 바뀌고도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저 비판 막 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 정권 교체할 때 그렇게 막 비판했는데 네네. 다시 또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또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예.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들여다볼 있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현주는 이현주 정치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네. 같은 맥락인가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양쪽의 20%를 제외한 과반 넘는 사람들이 저는 침묵하는 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침묵하는 다수다. 네, 그런데 이 다수를 침묵하니까 대부분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좀 무시하네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네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시지도 않고. 말로는 중도를 흡수해야 된다고
친목한다고 하면서도 선거 때만 신경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침묵하는 다수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되고 이 침묵하는 다수가 바로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지 네네.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내 편을 들고 그쪽 진영을 계속 추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신당 창당 중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등의 인물 이외에 다른 분들과 또 접촉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 중심 인물 지금 말씀하신 분들 아닌가요?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이준석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저하고 몇 번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가요? 예, 나머지 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접촉을 안 하고 적은 있다. 없고 유승민 대표는 잘 모르겠고 금태섭 의원은 예전에 네. 창당을 아직 못 하셨죠. 예. 창준이 상태에 있는 예. 거고 예. 저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주로 이준석 대표하고 예. 신당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토크 콘서트 하면서 네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정치 혁신이라든가 뭐 어떤 보수가 가야 할 길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해왔었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접촉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하겠죠. 하죠. 네네. 근데 그리고 또 뭐 사실은 굳이 이때가 아니더라도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 전부터 계속 또 같이 정치를 해왔기 정치를 때문에 해왔으니까. 뭐 자주 보는데 최근에 뭐 또 더 자주 보기도 하죠. 혹자는 뭐 그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너무 비하하는 시각일 수 있어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는데 여기 오겠냐 뭐 이런 뭐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일단 줄 서는데 열심히신 분들은 네. 저희하고 안 만나실 거고요 아마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줄 서는데 열심히신 분들은 공천 떨어지기 전에는 안 오시겠죠.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줄 서는데 큰 관심이 없거나 선을 긋고 계시거나 네네. 아니면 소극적으로 줄 서고 계신 분들은. 네. 근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이분은 정말 이렇게 좀 얘기가 무르익으면 합류하겠구나 이렇게 느낀 분들이 다수 있습니까? 뭐 다수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열 손가락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열 손가락 아니요? 네. 맞네요. 아니 그거는 이 창당 탈당 이런 거는요. 제가 보니까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한다 하고도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대충 그러니까 눈짓만 하는 거죠. 눈짓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당 문제도 사실은 언제 한다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저도 공통점도 많지만 또 창당이라는 건 당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또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당 창당 관련해서 민주당 쪽이요. 네. 비명계 의원 모임 곧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합류할 구체적인 뭐 어떤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 좀 포착을 하셨나요? 일단 그분들은 이제 독자로 일단 정치 활동을 하실 것 같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네. 어디까지나.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 활동 또는 결사체를 당 안에서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탈당을 궁극적으로 할 건지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대화는 좀 긴밀히 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 대화는 항상 하죠.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명이든 또는 친명이든 비윤이든 친윤이든 저는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군요. 꼭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영을 나눠서 대화조차 안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된다 하는 거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을 같이 하자 하는 것은 조금 더 나가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얘기죠. 사실은. 그럼 뭐 이 전 의원님과 함께 역시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이제 언론에서는 역시 그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한데 12월 달에 신당 창당한다. 아니요로 말씀하시면요. 뭐 퍼센트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글쎄 그분 생각이니까.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네네. 네, 그 정도 말씀. 제 느낌은 그렇고요. 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도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표현이 객관적인 표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바꿔 말하면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도 있다? 불가능하진 않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거는 희박한 가능성. 그러나 뭐 없지는 않다고 우리가 본다.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네.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모르죠. 그런데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거 단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탈당해야 하는 것이고 창당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정치라는 게. 이번에 약간 양념 같은 질문인데요. 신당 네네네. 창당 뭐 자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최근에 그 이 전 대표가 보이고 있는 그 어떤 행보라 그럴까요? 정치판에서 이른바 태도 논란. 네. 제가 언어를 되게 많이 순화했습니다. 네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논란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향한 영어 면박 논란, 안철수 의원과의 식당 그 칸막이를 사이에 둔 어떤 고함 논란, 뭐 안철수 씨 뭐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 이제 좀 지도자다운 언행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객관적으로 아니 친한 정치인인 거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 부분 평가하시면 어떠세요? 아니 주위에서도 이런저런 또 조언을 하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문화 차이나 정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이런 문제에 관대한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또 엄격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문화적인 차이 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이뇨한 위원장이 초대를 안 드렸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관객들로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여기 토크 와서 토크하려고 왔지. 그 혁신위원장 이렇게 초대한 적 없다. 그러면서 또 저희한테 항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약간 초대 안 했는데 오는 것 자체가 결례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거를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요. 네, 뭘 말씀하시고자 태도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비난할 어떤 구실 뭐라 빌미랄까요? 왜 그걸 줄까? 그거는 뭐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뭐 근데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저 이현주 전 그리고 의원님 이제 요 말씀 얘기 좀 할게요. 창당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이제 창당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한다. 언제쯤 결정하겠다지 이제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굉장히 높다 가능성. 요 정도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 지켜봐 주시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시죠. 그분이 경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굉장히 회포를 푸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윤 대통령께서 이분한테 뭐 당에 이런저런 이제 권한을 이렇게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그때 뭐 공천 보궐선거에 공천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럼요. 했는데 이제 그게 추천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막 보도가 나면서 마치 홍준표 시장이 먼저 그것을 제안을 하고 공천을 굉장히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비춰졌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가 막 된 거예요. 전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그냥 민감한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뢰 문제가 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희박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신뢰가 이렇게 굉장히 구축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여하튼 어떤 뭐. 신당 창당과 이게 저 어떤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네. 우리 이현주 의원님 그 자신의 어떤 총선 출마 전략이랄까, 네. 뭐 지역구랄까 요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런 식이면 출마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제 방송에 나와서.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그 새로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예. 어느 지역을 나가겠다 예.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네, 그럼요. 지금은 네. 저는 이 새로운 길이 신당이든 뭐 무소속이든 무슨 길이든 네. 이현주 나름의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을 실천하는 쪽으로 일단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좋은 얘기네요. 예.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 지역 이제 집중 공략하겠다 이러면서 뭐 대구 지역구 중에 뭐 검사나 윤 대통령 어떤 뭐 측근이라 할까요? 가까운 사람이 공천되는 곳에 출마하겠다 했는데 뭐 이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봅니까? 뭐 효과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상이지만. 저는 의미 있는 만약에 한다면 네네.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성공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전혀 모르죠. 예. 하지만 의미는 있는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구가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의 세대 교체 내지는 보수의 어떤 주류 다툼 헤게모니를 두고 네네. 일종의 세력 다툼을 하는 거라서 저는 어쨌든 정치가 세대 교체되고 네. 시대가 전환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네. 도전이다. 예. 네, 지켜봐 잘 주시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혁신이 그때 인현 혁신위원장이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 많은 말씀도 네, 하시고 네. 뭐 1호, 2호, 3호 잘 내놓고 계시고요.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고 이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계신다. 예. 근데 다만 이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호응이 네. 예. 호응이 뭐. 없는 이유가 뭐죠? 보시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부가 호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당 대표가 안 물러나는데 당 대표가 네네. 호응을 안 하시잖아요. 예. 꽃방귀 끼시던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호응을 안 하시는데 뭐 의원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당 대표가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 위계상 이분의 말발이 소위 당 지도부한테 먹기 힘든 구조고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실제로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어떤 그 몇 가지 윤핵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저는 공감하고요. 뭐 제가 이분을 비판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예.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지점은 네네. 그 윤핵관들이 빠진 자리에 네. 과연 누굴 넣을 것인가. 예. 여기에 만약에 어떤 공정한 그게 아니라 윤핵관 또는 소위 바깥에서 얘기하는 용핵관들이 들어온다면 예. 그것은 아마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얘기로 네네. 좀 가보면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정치 행보에 요즘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조추송 리스크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리스크다 해서 어떤 총선에 혹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당내에도 있는 걸로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여하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유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우려 이런 게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건 민주당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네. 예. 민주당에서 판단할 문제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장관도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 절차를 이제 밟겠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관들에 대한 이단 탄핵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두 번째죠, 그죠? 네네. 네, 두 번째 탄핵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3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또 헌재에서 심사하는 결과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어떤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탄핵 이후에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법적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죠. 네네.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하신 거고요. 그것을 헌재가 인용하냐 마냐는 또 사법적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절차대로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근데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게 뭐 습관성 너무 반복되면서 일단은 탄핵 소추를 하면 장관 직무가 몇 달 동안 정지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노린 거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수당의 이제 권능을 충분히 행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까지 했으면 좀 약간 무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아직은 안 나간 상태라 네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여튼 간에 결국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러니까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뭐 어쨌든 그 절차대로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막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절차는 그냥 존중하고 다만 선거에서 각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 한국 시리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2023년 KBO 리그 LG 트윈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LG 트윈스가 정규 시즌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KT와의 5차전에서 6대 2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이제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건데요. 네네. 자, 1차전은 내줬는데 내리 4연승을 거두면서 대장정 막을 내렸습니다. LG 트윈스는 1994년이 한국 시리즈 마지막 우승이었거든요. 네네. 29년 만에 우승이죠. 그렇군요. 1990년, 94년 이어서 이제 역대 세 번째 우승을 한 건데요. 강산이 10년이면 한 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번 바뀌는 동안에 LG 팬들은 우승 갈증에 시달렸는데 결국 이를 이제 풀어준 거죠. 한국 시리즈 MVP는 주장인 오지환 선수가 수상을 했는데요.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LG가 인기 구단인데도 그동안 우승과 참 인연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승 전력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흑기가 꽤 길었습니다. 이제 뭐 감독이 툭하면 바뀌었거든요. LG가 조금만 잘하다가도 이제 결국 가을 야구를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대명사 일명 DTD라는 조롱도 있었어요. DTD요? 예, 다운 팀이지 다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려갈 팀은 반드시 내려간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김재박 감독이 이제 현대 시절에 만들었던 말인데 이게 김 감독이 결국 LG 지봉을 잡으면서 그게 이제 이식됐다. 뭐 이렇게 다른 팬들의 이제 비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네, 어쨌든 그런 감독의 무덤이라는 구덩이의 불명이 사라진 게 이제 2019년입니다. 그렇군요. 2019년에 차명석 단장이 부임한 다음에 이제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차명석 단장이 이제 29년 전에 급 우승 멤버였거든요. 투수 출신이자 투수 코치로 25년 이상 이 LG 트윈스 쌍둥이 구단과 인연을 맺었는데 선수와 구단 그리고 코치진의 사정을 꿰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 스카우트 하는 거라든지 육성 뭐 이런 1군 성적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갔고 또 이제 지략가인 염경엽 감독을 올 시즌 앞두고 영입을 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LG는 2019년에서 21년 이제 3년 내리 준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가을 야구는 진출했죠. 근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고배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같이 못 갔네요. 그렇죠. 이제 큰 경기 경험이 적어서 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 이런 분석들이 당시 나왔고요.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오른 작년에도 한국 시리즈 진출을 코앞에 두고 또 주저앉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류지연 전 감독이 재계약에 유력했는데도 그 LG 수뇌부에서 이제 안 돼. 우승해야 돼 이렇게 지금 가니까 결국은 지휘봉을 이제 염경엽 감독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올해도 사실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
이 이제 선수들 부상도 있고 그래서 결국 완전체를 이룬 한 6월 27일부터 네. 쭉 1위를 달려서 일찌감치 정규 시즌 우승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막 염원이 컸던 것 같아요. LG 우승과 관련해서. 그래서 네네. 뭐 여러 에피소드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 구본무 회장이죠. 남긴 고급 시계 신화처럼 내려옵니다. 이 시계 명가인 그 알사 롤렉스군요. 제품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LG 구단에는 단목 행사라는 전통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회장 외가가 있는 그 경남 진주시 단목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선수단을 초대해서 늘 이제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네. 근데 1997년 단목 행사에서 구본무 회장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승을 하면 최우수 선수 MVP죠. 네. 고급 손목 시계를 선물하겠다. 야, 값이 얼마나 되나요?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당시 원. 가격입니다. 당시 가격이요. 네, 예. 이게 어제 공개가 됐는데 좀 스타일이 좀 올드합니다. 이게 시일이 흐르면 이게 값이 오를 것 같은데요. 앤티크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다들 뭐 이거 한 억대가 넘어가면은 예, 이거 예. 받은 선수가 뭐 증여 뭐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승 그렇군요. 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시계 주인을 그동안 한 26년 동안 못 찾았죠. 네네. 그래서 이 LG 트윈스 구단 사무실 금고에 잠들어 있었는데 결국 그 시계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다시 광택도 내고 내부 청소도 했는데 지금 이제 오지원 선수가 받을 예정인데 이게 막상 이제 받고 싶다고 시즌 그만 해도 그렇게 했다가 네. 막상 받게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임 회장이 구광모 회장이잖아요. 네네. 구광모 회장님께 드리고 나는 더 좋은 선물을 받겠다. 어제 이렇게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번 때 보니까 최동원 선배 저 선수가 저기 현역 시절에 왜 한국 시리즈 예, 4승 1패라는 4승을 다 거둔 무쇠팔이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때 무슨 차를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예, 그거를 방위 성금으로 낸 그런 거를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어서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아와모리 소주라는 팻말 들고 있던 그 팬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 스토리인가요? 예, 이게 이제 94년도 LG가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네네. 축승회 참석자들이 이제 마신 술이에요. 네. 우승하고 나면은 이제 모처로 이동해서 이제 막 다 같이 잔치를 하는데 네. 일본 오키나와 전통 소주가 아와모리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94년 시즌 전에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갔어요. LG 선수들이. 네. 그때 이제 구본무 회장이 격려 방문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회식에서 아와모리를 마시면서 올해 우승하면 축승회 때 이 술로 건배하자 이랬는데 네네. 진짜 우승을 했죠.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LG 구단이 다음에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항아리에 담긴 그 아와모리 소주 3통을 사온 거예요. 네네.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였는데 그러고 29년 동안 지금 따질 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근데 실제로 보관을 하고 있었고 아, 이제 예, 2014년에 이제 2000에 LG 챔피언스 파크를 세울 때 그 사료실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졌어요. 네네. 근데 지금 소주가 그 증류주 특성상 좀 오래 보관하면 자연 증발이 되거든요. 그렇죠. 3통이 있던 걸 결국 한 통으로 좀 옮겨 담아서 많이 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LG 국회당 관계자 말이고요. 예. 어쨌든 그렇지만 4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것도 독주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서 진짜 마셔도 되는지 어쨌든 우승 축하주가 남아 있긴 한 거네요. 남아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굉장히 전통으로 회자되고 있고 네네. 또 한 가지 좀 있는 게 네. 그 LG가 이제 좀 가전으로 유명한 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90년도 그렇고 94년도에도 네네.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굉장히 대규모 사은 행사를 열었어요. 예, 예. 지금 야구에 관심 없는 팬들도 이참에 좀 LG 가전을 한번 사보고 싶은데 대형 행사를 하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LG 우승에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숨어 있었군요. 예, 예. 아이고 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는 2024년 트렌드 분석 그리고 빈대 습격에 대한 대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트렌드 분석 도서의 대표 주자죠.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최근 출간됐는데요. 미리 보는 2024년 트렌드. 한다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다혜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트렌드 미리 보기에 앞서서 2023년은 어떤 트렌드에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트렌드 분석가가 본 2023년 핵심 키워드 설명해 주세요. 네, 벌써 이 11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네네. 2023년을 돌아보기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균 실종의 한 해였다. 평균 실종. 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평균 실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첫 번째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3고 경제라고 말이 많았죠.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이 시장을 뒤흔들었고 특히 우리 소비자분들은 물가 체감 네. 많이 하셨을 건데요. 그렇죠. 네, 땡땡플레이션이 거의 유행어로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슈거플레이션 다양하게 나타났고 네.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공깃밥 2,000원 시대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예.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점심시간에는 이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무지출 챌린지, 네. 현금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지출 관리에 힘쓰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싼 호텔 빙수나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이 같이 인기를 끄는 그런 양극화라고도 할 수 있네요. 네, 예.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네. 이런 같은 지갑에서 나가는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극화 양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이 올 한 해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평균이 없고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된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이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10가지 키워드 제시하잖아요. 네. 그 10가지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서 2024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나오곤 하는데 올해는 드래곤 아이즈, 용의 눈이네요. 네, 무슨 맞습니다. 뜻인가요? 네, 이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해마다 그의 10개 키워드를 뽑고 이 한 해의 키워드의 앞글자들을 따서 네. 10글자짜리 표제어를 제안하곤 하는데요.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 굉장히 좋죠. 네.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룡을 참 좋아하는데 용 중에서도 청룡이네요. 네, 가장 네. 최고의 해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참 청룡을 좋아하고 왠지 좋은 상징, 이 징조를 지닐 것만 같은 해인데요. 네네. 표제어는 말씀 주신 대로 드래곤 아이스로 잡았고 네. 이 용의 눈이라고 하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저희 연구원 중에서 게임 좋아하시는 연구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게임에서 용의 눈이라는 이 아이템을 얻으면 게임상에서 보이지 않던 맵 같은 것에서 이제 투시력을 얻게 되는 아이템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 2024년은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해입니다. 네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다소 좀 어지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이런 안개 속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미로 저희 트렌드 키워드가 좀 용의 눈과 같은 투시력을 보여주는 그런 네네. 환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또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중요한 변화를 하나 꼽자면 AI 기술일 텐데요. 그렇죠. 네, 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작성하면서 저희 연구진도 이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 AI가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진화하는 기술을 보였는데 예. 다만 이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룰지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점정이라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네,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어서 용을 완성한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활용 점정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걸 얻어보자는 의미로 드래곤 아이즈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드래곤 아이즈를 이루는 2024년 10가지 트렌드 하나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죠? 어떤 게 있죠? 네, 우선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냥 10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회의 큰 변화는 네. 분초 사회 호모프롬프트 리퀴드 폴리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퀴드 폴리탄. 네. 예. 호모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AI 시대의 인간의 역량에 주목을 한 키워드고요. 예. 또 리퀴드 폴리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유연한 도시가 된다는 의미에서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유연한 도시.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키워드는 육각형 인간,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디토 소비, 돌봄 경제입니다. 좀 많죠. 네. 그리고 좀 쉽지가 않네요. 네. 바로 이해되기가.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릴 네네. 텐데요. 소비자들의 변화에 주목한 키워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소비자 것 변화.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내년도 전략 적인 시사점을 담은 키워드는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가격이 달라지는 키워드, 네.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스핀오프에 대한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이 10가지 중에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분초 사회거든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분초 사회는 트렌드 코리아 2024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장 그렇군요.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네네. 이 분초 사회는 1분 1초를 아까워하면서 이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이 시간 자원에 대한 고찰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분초 사회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요즘 소비자들은 낭비 없이 굉장히 촘촘한 하루를 보내고 그렇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나노 단위로 조각나면서 압축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점심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예. 틈새로 PT를 받는다든지 예. 또 캘린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약속을 꼼꼼히 관리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콘텐츠를 보실 때 다들 공감하실 텐데 요즘 빠른 배속 기능 정말 네. 많이 쓰시죠. 네. 또 결론이랑 결말을 미리 알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시는 그런 두괄식 사회를 사시는 분들이 참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보실 때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같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를 오래 겪은 장년층들은 네. 좀 이렇게 느긋하게 그런 것도 상당히 인생의 재미랄까요? 네. 여유인데 네. 어쨌든 분초 사회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쁘게 살면 뭔가 뿌듯한 게 있는데 네네. 그런데 유의할 점도 사실 적지 않아요. 예. 우리 사람들이 요즘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네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저자분께서 우리 모두 좀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셨어요. 우리 잠시 SNS를 확인하려고 폰을 딱 들었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육각형 인간, 네. 호모 프롬프트.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네, 먼저 육각형 인간을 살펴보면요. 육각형은 완벽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네. 요즘 사람들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육각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선수 이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생긴 것도 완벽해요. 네, 모든 예를 것이 다 들어서 완벽한. 옛날에는 뭐 연예인이라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았는데 네. 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든 해서 이제 완벽하네요. 네네네. 외모나 성격, 직업
모든 것에서 더 완벽한 것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기를 좀 선망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향성을 저희가 트렌드 키워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망의 기준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호모 프롬프트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롬프트 AI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네네.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대사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할 때 앞에 큰 화면을 띄워주는 것을 그렇죠. 프롬프트라고 하죠. 네. 요즘 IT에서 많이 쓰는데 이 컴퓨터나 AI에 명령어 주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를 잘 줘서 AI와 이 티키타카 대화가 네네. 잘 되는 사람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도파민이란 단어도 이제 호기심을 좀 자극하거든요. 네. 요즘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면서 도파민이 샘솟는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네네. 다양한 활동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극도로 추구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저희가 도파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예. 도파민을 계속 끊임없이 파밍, 이 모은다, 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줍는다. 네, 그래서 도파민과 파밍을 합성으로 해서 도파민이라고 키워드를 그렇군요. 만들었는데 네네. 이 도파민 트렌드는 과거와 다르게 재미가 조금 더 유난스러워지고 좀 네. 이상해졌다라는 예.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뭐 즐거움도 더 커지는 건가요? 네, 즐거움이 커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모바일에서 숏폼 컨텐츠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숏폼의 특징이 뭐냐면 예. 5초도 사실 길어요. 3초 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상하고 특이한 것들이 재미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키워드. 상당히 와닿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옛날 중장년 세대들은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건 참 행복한 거다. 네. 이제 그게 아니네요. 네. 더 아주 많은 만족, 여러 방면에 많은 만족을 느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세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디토 소비도 궁금합니다. 디토가 나도 그렇다라는 뜻이라는데 네. 그러면 디토 소비는 남들이 사는 건 나도 산다? 그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이 디토라는 말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나도 그래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그래. 네, 그래서 디토 소비는 이 사람이나 컨텐츠 커머스에서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의미하는데요. 예. 요즘 이 분초 사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간을 압축적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결과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를 안심하고 따라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 탐색이 많아지거나 대안을 네네. 많이 고민하기보다 구매 예, 예.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생략되고 단순히 따라하는, 추종하는 소비가 좀 네.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인데 신세대들이 자기만의 개성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도 네네. 오히려 이런 또 반대 측면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옛날에는 연예인들을 따라하거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따라하는 경향성이 그렇죠. 많았는데 예. 요즘은 내가 누구를 따라하는지 그 자체가 나를 대변하는 시대가 되면서 네네. 나와 맞는 나야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내년 키워드 미리 보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트렌드 잘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한다거나 또는 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2024년 트렌드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네.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매년 트렌드 코리아로 말씀드리는 소비 트렌드는 시장에서 요즘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눈에 띄는 변화이면서 2024년까지 쭉 성장할 만한 트렌드를 보기 쉽게 정리한 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2024년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시간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에? 예. 네, 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 소비자의 틈새 시간을 찾아내는 비즈니스를
만든다거나 틈새 시간 아까 네.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에게 정시, 이 시간 약속을 좀 잘 지키는 이런 비즈니스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틈새 시간을 공략하고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네, 그게 맞습니다. 소비자 고객을 만족시키는 길이다. 네. 아까 뭐 분초 사회하고 좀 통하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요. 네네. 2024년 한 해 동안 시간을 굉장히 잘 관리하셔서 좀 목표한 바를 잘 이루실 수 있는 활용 점정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출근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요. 강남 순환도로 수서 쪽 관악터널 1차로에는 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금천 요금소부터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서부가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막힙니다. 같은 방향 지하도로도 전 구간 지나는데 40분 가까이 걸리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안산에서 용담터널, 또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 부근과 광명 부근에서 양방향 모두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빈대가 여기저기서 발견되면서 빈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죠. 빈대 출몰 이후부터 대처법까지 해충 전문가인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과 함께 빈대 모든 것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국 곳곳에서 빈대를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숙박업소, 고시원 등등. 빈대가 특히 자주 출몰하는 곳이 있나요? 대부분 지금 현재 출몰하고 있는 지역은 그 외국인 해외 여행객들이 다녀간 시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찜질방에서도 나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면 또 잠깐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머물던 곳이 고시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이제 빈대들이 많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그렇군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지하철에서 보면은요. 네.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게 빈대 때문이래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기차, 택배 상자 등에도 이제 2차로 옮겨질 수는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빈대가 그런 대중교통의 의자나 이런 데에서 왕성하게 거기서 서식하면서 그러니까 서식 밀도가 높아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빈대는 베드버그라서 이제 침실 주변에서 네네. 항상 은닉하고 서식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흡혈해서 산란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흡혈을 해야 산란하니까요. 예. 근데 또 이른 새벽에 또 얘가 흡혈하기를 좋아합니다. 새벽에.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이른 새벽에는 다 차고지에 있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주간에는 뭐 이게 밝고 또 많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진동도 있고 하니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빈대 무서워서 지하철에 앉지 않을 필요까지는 별로 그럴 없을 것 필요까지는 같아요. 없고요. 네. 예. 그러면 빈대 활동이 더 활발할 때라고 할까요? 계절이나 뭐 지금 시간대는 이제 새벽 말씀하셨는데 계절은 뭐 어떻게? 빈대는 이제 실내에서 사는 가정해충입니다. 흡혈성 그러니까 뭐 가정해충이죠. 계절이 별로 상관없나요? 그렇습니다. 뭐 지구 온난화다, 뭐 기후 변화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사니까 그런 기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빈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벽에 많이 흡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선 사실상 1970년대 이후에 찾아보기 힘든 게 바로 빈대였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건 역시 외국 영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5년 이후면은 그때 한류 드라마가 한참 인기여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잠잠해졌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또 BTS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상화되니까 또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표면화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게 대부분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외국 뭐 선진국도 그렇고 빈대가
많아졌나요? 네. 아무래도 그쪽 나라의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도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예민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는 좀 그 뭡니까 가정 주거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침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한 30년? 그러나 그 나라들은 뭐 7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침대 문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침실 문화가 침대와 카페트 뭐 소파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빈대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침실 문화. 네네네. 예. 그 일단 빈대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모기나 다른 해충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빈대는 한 번 흡혈하면은 10분, 12분까지 흡혈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한 2분 정도 흡혈해요. 예, 흡혈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흡혈량도 그만큼 또 모기의 한 5배, 7배. 빨아먹는 양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타액을 내뱉으니까 이 타액이 이제 항원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혈구를 우리 몸에서 그쪽으로 보내요. 물린 부위에. 그러다 보니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을 히스타민이 이 가렵게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가렵다고 긁는 것보다는 어떻게 약 처방을 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가렵다고 해서 계속 긁게 하면 굉장히 더 나고요.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또 과민 반응으로 또 고열을 동반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빈혈증까지도 유발합니다. 아, 빈대가요? 네, 그래서 빈대가 이제 빈혈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린 부위를 함부로 긁거나 그러지 마시고 약간 온찜질이 좋습니다. 냉찜질보다는. 그래서 드라이기를 헤어드라이기를 약간 뜨끈하게 물린 부위에 계속 쬐주면 좀 가라앉습니다. 장기간 동안 이게 가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 하나가 빈대가 질병을 전염시키나요? 아니 어떤 질병을 전파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는 전염시키지 않은 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일단 빈대에 물렸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약을 바르거나 물에 씻는다거나 아까 뭐 드라이어기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물린 부위가 그러니까 빈대는 서식한 개체수들이 한 번에 때로 달라들기 때문에요. 많이 물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40-50군데까지. 그런 사람들은 면역적으로 굉장히 가렵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 데 가서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으시거나 뭐 연고를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물렸는데 조금 가렵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어드라이기나 뭐 온찜질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충제 뿌리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뭐 권장하지 않으세요? 네, 이제 다른 방제법들이 좀 있어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방법. 그러니까 스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스팀 다리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열을 쬐 가지고 죽이는 방법. 그런 스팀 다리미에 열을 쬐면요. 3 내지 5초만 쬐도 바로 죽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 살충제도 안 먹히는 아주 좀 생명력이 강한 슈퍼 빈대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가정용 살충제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요. 이거에 잘 안 죽는 이 살충제에 잘 안 죽는 개체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제가 사는 내 집에 그리고 제가 자주 다니는 거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자주 가는 식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빈대가 살면은 물립니다. 반드시 물리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라도 물리면은 일단 침대 주변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대는 그 약간 반액체성 물질을 배설하는 흔적이 있거든요. 약간 검정 곰팡이가 쓴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기로 먼저 빨아들이고 그다음 스팀 다림이나 이런 열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쓰시면 우리가 살충제나 이런 화학제를 쓰지 않고도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빈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스프레이 약 이런 거는 뭐 별로라고 하셨고 뭐 드라이어나 이런 따뜻한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빈대를 예방하는 네.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되게 불안하시고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뭐 택배 박스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우면은 일단 택배 박스를 밖에서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안에 물건만 이렇게 들어오시고 박스는 잘 접어서 이제 재활용해 버리시면 되고 여행 갔다 돌아오실 때도 여행 가방도 밖에서 그다음에 세탁물은 한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세탁하시고 또 여행 가방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요. 큰 비닐봉지에 넣어서 거기 안에 가정용 살충제를 조금 분사한 다음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밀봉해서 좀 방치해두면 훨씬 더 예방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신에 보니까 그 뭐 어떤 부부가 자다가 그 빈대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2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이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성분이거든요. 디클로로메탄. 염화메틸렌이라고도 하고요. 이 성분은 주로 이제 금속 제품을 세척하거나 페인트 도료에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나 차에서 카페인을 제거할 때 디카페인을 만들 때 이걸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훈증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대사 과정 중에 일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디클로로메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충 전문가 양영철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을 겨냥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승패 관건은 당장의 힘싸움보다는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변화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에 달려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5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들으시며 오늘 특집 KBS 1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